저희가 4월 한 달은요 특별 세미나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날 약 100석 규모의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서울시 전반적인 투자 계획이라든가 내 집만에 대한 전략을 다시 세우고 싶으신 분은요 저희가 무려 3시간에 걸쳐서 세미나를 진행하니까 지금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세미나에 등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4월 4일입니다.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한 획을 그은 날이 돼버렸는데요. 자, 어쨌거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이 되면서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기 대선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이 상급지 갈아타기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각자 생각하시겠지만요. 국민의힘 쪽에서 대통령이 나올지 혹은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이 나올지에 대해서 각자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글쎄요.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크게 시장의 변화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민주당에서 나오신 분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우리가 과거 몇 년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짧지만은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서 시장의 방향이라든가 정책의 방향성이 이렇게 흘러가더라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만약에 국민의힘 쪽에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신 분들이 계셨을 거고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를 보더라도 국민의힘 쪽에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셨던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있다거나 물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규제 완화라든가 세금 감면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을 쏟아내긴 했습니다만 그 일련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국회에 가로막혀서 제대로 진행된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엄청나게 큰 양극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지방 시장은 몰락하고 수도권 특히 서울에 있는 상급지 위주의 부동산이 엄청나게 등을 일으키는 이런 시장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던 간에 지금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이 양극화 시장에 어떠한 정책을 들이민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쉽게 잡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당장 상급지 갈아타기의 마지막 기회다, 지금이. 지금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지금 플랫폼에 서 있는 이 열차를 내가 올라타지 못하면 영원히 그 열차는 안 올 수도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조기 대선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 내용은요. 단기적인 영향은 일단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일단은 좀 어수선하고 정신이 없고 여러 가지 관망적인 증상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관망을 하겠다는 분이 계실 거고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할 건지가 결정이 될 건데요.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시장에 사람들이 불안 심리가 가득하다 보니까 관망이 한 7, 80% 정도 될 거고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20, 30%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디에 힘을 실어주고 싶냐? 저는 기회 쪽에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일단은 본격적인 매물 감소가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이 조기 대선이라는 탄핵 전국에 의한 매물 감소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요, 강남 3구와 용산을 필두로 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확대 재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발표가 나왔죠. 서울시에서 압구정동 여의도 목동 재건축 단지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합니다. 이게 아직 나오려면 한참 멀었는데 벌써 한 달 전에 일찍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 4월 26일까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재건축 단지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하겠다. 일단 강남 3구와 용산만 하더라도요, 무려 40만 가구 정도 되는 아파트가 묶여버리는 겁니다. 그죠? 매물이 점점 감소가 되겠죠. 그런데 압구정 여의도 목동 재건축 단지까지 묶어버린다면 그 감소 폭은 실로 엄청날 겁니다. 우리가 풍선 효과라고 하죠. 강남과 용산을 묶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뉴스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마포라든가 성동구의 매물이 자취를 값치고 호가를 1억씩 올려놓는 일들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풍선 효과로 인해서 대체 투자처 혹은 대체 실거주 지역을 찾아 나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마포와 성동구도 추가로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리가 웬만한 지역들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버리는 겁니다. 40만 가구인데 현재 발이 묶여있는 아파트가 향후에 7, 80만 가구 이상 되는 가구들이 발이 묶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규제는 다른 규제를 또 낳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규제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규제를 하면 할수록 부동산 가격이 더욱더 많이 오릅니다. 우리가 그걸 언제 경험했죠? 과거 5년 동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수십 차례 부동산 규제 정책을 폈습니다만 부동산 가격은 역대 최고치로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것처럼 이번에 마포구와 만약 성동구까지 추가로 재지정된다고 하면 또 동작과 강동이 뜰 거고 그러면 또 동작과 강동을 눌러버리면 또 다른 지역으로 이게 전이가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금 강남 상구와 용산에 있는 빌라 혹은 마포라든가 성동구 지역에 있는 재개발 빌라에 대한 가격까지 폭등을 하고 있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최근 며칠 전에 한남뉴타운 빌라가 무려 50억에 직거래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직거래라는 건 사실상 이게 뭐 어떠한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현금 50억을 주고 샀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냥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튀어나오는 어떻게 보면 두더지 잡기 게임이랑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빨리 두더지를 잡느냐의 게임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더 빨리 시장에 적응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망을 지금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아니면 공포심 혹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관망하는 분이 많을 때 어쩌면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매수자든 매도자든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과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건 이제 가격 상승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제 공약에 따른 기대감입니다.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쟁점이 이제 부각이 되겠죠. 자, 민주당 쪽에서는 지난 대선 때 서울에서 패배한 것이 가장 가슴이 아플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민심을 달래면서 여러 가지에 대한 부동산 정책들을 펼쳐낼 거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규제에 대한 정책이냐, 완화에 대한 정책이냐에 대한 대립각이 만들어질 거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진행하려고 했었던 이 공시가격 현실화라든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 이런 것들이 사실상 좀 힘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 기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주택자는 우리가 과감하게 보호하겠다라는 거죠. 대신에 다주택자는 과감하게 우리가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왜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이럴 수가 있죠. 우리가 표심을 보더라도 다주택자는 전체 인구의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사실상 버려도 되는 패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근데 반면에 이 상속세 18억 같은 경우는요. 서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거의 대부분을 포함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상속세 18억을 또 상향해서 밀고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에 대한 패스트 트랙을 조속하게 도입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강남권이라든가 재건축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이쪽으로 빨간 쪽으로 힘을 실을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서울 수도권에 있는 18억 이하의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또 국민의힘 쪽에 힘을 실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1주택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되고 18억 이상에 대한 상속세에 대해서 세금을 안 매기는 상향 조정하는 일들이 현실적으로 만들어진다면 물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죠. 부동산을 취득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되면 부의 대물림이 계속해서 전이가 될 거고 결국에 시장에는 공급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상은 매물이 증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뭐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주택 가격이 아무리 높더라도 1주택자는 보호해 주겠다라는 게 결국에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공통된 의견이기 때문에 1주택자에 대한 보호 정책은 결국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시장의 가치를 더욱더 높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상급지 갈아타기는 내일이면 늦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지 되고 상급지 갈아타기라는 것을 아파트에 국한될 필요 없이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등 여러분들이
능력에 맞게끔 여러분들 자금 사정에 맞는 상급지 갈아타기를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특히나 명의를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세대 분리가 되어 있는 자녀를 둔 분들이라면 마포라든가 성동구 같은, 동작이라든가 광진구 같은 이런 지역들, 한강변이면서 중상급지 이상, 그리고 혹시 중구 같은 지역들, 아니면 청량리 같은 지역들, 이런 지역에 자녀들 명의로 투자를 해놓으시거나 내 집 마련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일이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남이 어떻게 하던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서울의 지형과 서울의 지도는 최근 40년, 50년 동안 단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뭐가 바뀌었죠? 입지에 대한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가는 것밖에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외형도 많이 바뀌었지만 어떻게 보면 자산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10억이 있었던 사람은 상당히 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물론 지금도 10억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 자금입니다. 하지만 지금 10억 갖고는요, 중상급지 이상 되는 지역에 아파트 전세금 정도밖에 못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 돈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토지 가격과 공사비가 나날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약도 중요하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방향성을 빨리 읽고 내가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4월 9일 날 수요일 날요 특별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무려 100석 규모로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지금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조기 대선이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더 영상보다 더욱더 디테일한 내용, 더욱더 좀 심화 학습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어떻게 대응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세미나에 등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난 정권, 문재인 정권처럼 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지금보다 더욱더 다시 강화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는 1주택자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그죠? 주택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원에도 아파트가 하나 있고 화성에도 있고 서울에도 하나가 있고 부산에도 하나 있으신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아파트를 모두 팔고 어디로 갈까요? 서울에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자금으로 가장 좋은 지역에 자기 나름대로의 상급지로 갈아탈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주택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1주택자가 많아진다면 다주택자 비율이 줄어들고 1주택자가 많아진다면 결국에는 유통 물량이 감소하면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한다. 이건 우리가 이미 이전 시장에서 눈으로 확인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 일은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었죠? 전세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을 했었죠. 그죠? 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주택자가 많아야지 전세 물량이든 임대 물량이든 많이 시장에 뿌려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임대 시장의 특성이 뭐냐면 전체 임대 물량의 68%가 뭐다? 민간 임대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에서 만드는 물량이 40%가 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나마 SH나 LH가 최근 여러 가지 사태라든가 자금난으로 인해서 4, 5년 전부터는 공공임대 물량을 거의 단 한 채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공공임대 한 채를 지을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1억에서 1억 5천씩 적자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LH나 SH가 임대아파트로 인해 생긴 누적자가 수십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더 이상 정부라든가 그 누가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말으셔야 될 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을 출마를 하면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시장 안정화 정책을 만들어냅니다. 펼쳐내죠. 그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뭐예요, 여러분? 공급 문제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디 택지지구를 개발해갖고 몇십만 가구를 만들겠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죠? 3기 신도시입니다. 3기 신도시 입주는 언제 할지 아직도 모르고요.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3기 신도시가 여기저기서 빵꾸가 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취소가 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전 청약을 받으신 분들이 지금 돈을 돌려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사전 청약을 하신 분들이 사업이 취소가 되면서 돈을 다시 돌려받고 있다. 무슨 얘기다? 아파트를 못 짓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대통령이 되던 간에 수십만 가구를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말뿐인 겁니다. 아파트 공급이 그렇게 쉽다면 지금 이 난리가 안 났겠죠. 정말 저는 어떤 누가 대통령이 되던 간에 수십만 가구를 지금 정말 10년 안에라도 공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저희 자녀들이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시장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녹록지가 않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급지 한 채에 대한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갈 거고요. 전세 가격, 임대
임차인들에 대한 고통도 엄청나게 심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와 공급 부족이 서로 크로스가 돼서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서울시 아파트 입주 물량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이나 유튜브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사실상 아주 지겹도록 본 이 그래프일 수도 있어요. 서울시 아파트 입주 물량을 보면요. 2025년 기준 지금 3만 4천 가구 정도가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마저도 사실상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왜? 지금 이 3만 4천이라는 숫자는요. 과거에 착공이 들어간 곳을 대비해서 이 정도쯤이면 입주가 될 거라고 예상했던 수치인데 공사가 멈춘 지역들도 있고 그 기간이 길어지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3만 4천 호 정도가 입주 예정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필요한 물량은 약 5만 가구 정도입니다. 연평균. 그러니까 턱도 없는 거죠. 그런데 2026년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2027년, 2028년, 2029년까지 만 호도 안 지어집니다. 자, 그러면 다주택자 규제 완화로 인해서 정말 누구나 원하는 지역이 아닌 물건을 계속해서 시장에 던져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만 보는 이유는 그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방은 지금 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시대, 고령화 시대, 도시 소멸 시대에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급이 너무 많이 돼서 사실상 문제는 뭐예요?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정말 이렇게 아수라판이 된 것은 다른 데 없습니다. 그냥 서울만 문제입니다. 서울에서 중상급지에 있는 물가,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반포 아파트가 4년 만에 3, 40억씩 뛰는 것이 정상입니까? 그죠? 엄청난 거잖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그 상급지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적다 보니까 그게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빨대처럼.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의 물량 자체가 없다. 이렇게 되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투자자라든가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만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임차인들이나 우리 청년 세대들도 엄청나게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전세 종말 시대이고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점점점 종잣돈을 만들기는 더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그래프는요. 전국 상위 20% 그리고 하위 20%의 아파트 매매 비율 추이입니다. 정권별로 한번 봤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그래프가 높게 올라가면 높게 올라갈수록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이 상위 20%와 하위 20%의 비율이요. 좀 어느 정도 안정화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규제 정책에 의해서 거래량이 안 나오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주택자 주기기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세금에 대한 압박이 있으신 분들이 여러 주택을 팔고 그러다 보니까 한쪽은 물량이 모이고 한쪽으로는 계속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상위 20%와 하위 20%의 비율이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최근 5년 동안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 비율이 그냥 거의 이제 이 비율이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무슨 얘기냐? 이 규제 이후에 엄청나게 높아진 양극화의 벽을 여러분들이 좀 눈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규제 이후에 양극화의 벽이 이만큼 높아졌다. 엄청난 거죠. 그죠? 이 정도로 높아졌다라는 것은 실로 이 똘똘한 채에 대한 가치가 2024년보다는 2025년이, 2025년보다는 2026년이, 2026년보다는 2027년, 8년, 9년, 2030년으로 갈수록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가치는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정권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보겠습니다. 자, 파란색 그래프는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고요. 이 붉은색 그래프는 뭐냐면 지방 광역시 아파트 가격 상승률입니다. 자, 그래프로 보시는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은 무려 우리가 IMF를 겪었습니다.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다. 대한민국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전 국민이 힘을 합해서 금모으기 운동을 해서 그 지긋지긋한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실직자가 일어났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했던 그 IMF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됐냐? 김대중 정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무려 66.1%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방광역시는 37.6%.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바톤을 이어갔죠. 노무현 대통령 때 역시 서울 아파트 가격은 56.6%. 그리고 지방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좀 떨어져서 17.4%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뭐가 일어났죠? 김대중 대통령 때 IMF를 겪으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뭘 시행했냐면 대대적인
아파트 건설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목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경제를 살리는 게 가장 빠르다 보니까 이 김대중 대통령 때 엄청나게 많은 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파트 공급 물량이 뭐다? 이명박 대통령 때 입주 물량으로 한꺼번에 몰아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서울 아파트 가격은 마이너스 3.2%, 광역시는 반대로 31.8%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오르고 서울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서울 같은 경우는 10.1% 별로 안 올랐습니다. 지방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서울과 지방 할 것 없이 미분양이 넘쳐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미분양 아파트를 사시면 세금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해주겠습니다. 우리가 세금 안 거둘게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미분양 아파트를 빠르게 소진을 시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을 폈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다주택자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택을 아무리 많이 사도 우리 세금 안 거둘게요. 양도소득세도 다 감면해드리고요. 취득세, 보유세 다 완화해드릴게요 라고 해도 부동산이 박살이 납니다. 서울 부동산은. 반면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때는 여러 가지 엄청난 규제 정책을 펼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역대 최고치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나타내죠. 서울 같은 경우는 62.2%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집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야 된다. 그래야지 내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어쨌거나 이 문재인 정권 때는 서울이 무려 62.2%까지 상승을 하고요. 지방은 31.8%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오면서 서울이 마이너스 7.4%, 지방은 뭐 얘기할 것도 없죠. 지금 지방 아파트 시장 정말 풍전등화입니다. 마이너스 13.9%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어떤 정권이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를 강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취득세라든가 보유세에 대한 세금 규제를 더욱더 강화한다면 실로 이 지방 아파트 시장은 괴멸 수준일 수도 있다. 그죠? 서울은 어떻게 버텨나가겠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서울은 뭐 어떻게 버텨나가는 게 아니라 서울은 점점 더 많은 수요들이 몰릴 거고, 지방 같은 경우는 세금으로 인한 부담과 리스크들 때문에 사실상 괴멸 수준으로 될 수밖에 없고,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건설사들의 줄폐업입니다. 건설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건설사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면 토지를 안 살 거고 토지를 안 사면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난항은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자, 세 번째는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초약극화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상급지 갈아타기 마지막 기회라는 건 뭐냐면 어쩌면 만약에 서울이 계속해서 이 풍선 효과로 인해서 이 가격 상승이 전이된다면 서울 전 지역이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일 수도 있다라는 점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한번 겪었었잖아요. 서울 수도권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면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당하면 실수입니다. 근데 두 번 당하면 바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두 번 이상 당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왠지 알겠죠. 서울 전 지역과 수도권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고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인 이후에 어떻게 됐다? 아파트 가격이 62.6%나 올랐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공급 부족과 공급 과잉. 지방은 공급이 넘쳐나고 서울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향후 10년간 서울은 1만 가구 이하의 입주 물량이 준비되어 있고 그 준비되어 있는 입주 물량마저도 여러 현장들마다 그 서울이라는 건 결국 정비업체인데 정비 사업들이 늦어지고 딜레이되고 공사비 인상으로 인해서 조합원들과 갈등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공급은 더욱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수도권과 지방 또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과 비수도권 그리고 서울 안에서도 1급지, 2급지, 3급지에 따라서 또 가치가 나눠질 수도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초양극화 뭐 이야기할 것도 없죠. 임차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임차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정부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부가 여러분들 좀만 기다리면 살기 좋은 임대 아파트 만들어줄게 이런 이야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 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계약갱신 청구권 무제한으로 늘리게 해주겠다. 10년, 20년. 그게 여러분들은 인생에 과연 도움이 될까요? 자, 생각해 봅시다. 2000년도에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2025년인데 오늘부터 계약갱신 청구권이 10년, 20년씩 무제한이야. 근데 지금 전세 가격이 2억이랍니다. 10년 지나도 막 2억 몇천 되겠죠. 그죠? 그럼 10년 동안 인플레이션은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4억짜리 아파트가 10억 되는 동안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죠? 시장에 전혀 대응도 못하고 반응도 못하는 겁니다.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지 되는 겁니다. 나는 부자가 되기 싫어. 난 평생 그냥 계약갱신 청구권 쓰면서 그냥 뭐 저렴한 월세에서 평생 살 거야. 우리 애들, 난 결혼했어도 우리 애들이랑도 그런 동네에서 살 거고, 뭐 좋은 학교가 있고 좋은 지역이 있는 거 이런 거 필요 없어. 우리 집 앞에 병원도 없어도 되고, 뭐 마트도 없어도 되고, 백화점도 없어도 돼. 이런 분들이라면 정부 말 믿고 정부가 제공해주는 10년, 20년짜리 계약갱신 청구권 쓰시면서 그런 집에서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부자가 되고 싶고 난 잘 살고 싶고 우리 자녀들한테는 좀 정말 한강변이 보이고 역세권이 있고 학교나 학원가가 잘 돼 있는 곳에서 나는 우리 자녀들을 좀 키우고 싶다. 이런 분들은 지금 당장 뭐 해야지 된다? 정신을 차리셔야 된다. 임차인 안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지겠죠. 앞으로는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2, 3년 안에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건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전세자금 대출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전 국민이 집이 있는 사람과 월세를 사는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자금이 있으신 분은 종잣돈을 계속 활용해가면서 전세를 살다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지만 종잣돈이 없으신 분들은 평생 월세를 살 수밖에 없다. 임차인 시장도 뭐 양극화 시장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상급지와 하급지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는 문제죠. 이거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서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급 부족을 과연 어떻게 해야지 될까? 결국에는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이 조기 대선 이후 6월 이후에 결정이 되겠죠. 그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게 주요 공약사항으로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많고 이게 이번에 타겟팅이 설정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무슨 얘기냐면 어쨌거나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안전진단 기준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그런데 이게 이제 국회에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뭐 압도적으로 국회 의석수에 밀리다 보니까. 자, 그러면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건축 별로 안 좋아한다. 그죠? 재건축에 대한 지금 이런 혜택을 지금 쉽게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우리가 크게 바라볼 수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럼 재건축 시장에 대한 찬물이 다시 한번 끼얹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반면에 이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통령 이전에 서울시의 정책에 대한 방향성만 한번 봅시다.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또 목동과 여의도와 성수동을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한다고 발표를 했고, 마포와 성동구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나올 건 뭐냐면 빌라 시장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그죠? 왜? 풍선이 또 빌라 시장 몰리니까. 그러면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빌라라는 이 재개발 빌라라는 게 재개발 빌라라는 게 두 가지 타입이 있죠. 현재 재개발 구역 지정이 됐거나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는 지역들. 그죠? 무슨 얘기냐? 동의서를 얻는 지역이 있고 한남 뉴타운이라든가 노량진 뉴타운이라든가 부가현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구역 지정이 완료돼서 조합 설립이 완료된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규제는 어느 쪽에 해당될까요? 그렇죠? 언제 될지, 이제 동의서를 걷는 지역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은 결국 이 빌라라는 상품이 서민주택 시장이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든지 국민의힘 쪽에서 서민주택 시장에 대한 규제를 함부로 건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결국에는 구역 지정이 됐거나 재개발이 확정된 지역들 같은 경우는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해서 상급지에 대한 갈아타기가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6월 2일 이후에는 뭐가 이 타겟팅이 만들어진다. 타겟팅이 설정돼서 집중적인 포화와 사격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고 어떤 당에서 빨간색이 대통령이 될지 파란색이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투자자 입장이건 내 집 마련 수요이건 간에 뭘 해야지 된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포함해서 시장에 대비를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난 그러면 다 결정 나고 할 거야. 그때는 뭐다? 이미 엄청나게 늦는다. 우리는 이미 지난 시장을 다 학습을 했잖아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 실수는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만 두 번 실수는 바보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두 번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지금 이 영상을 제가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뭐 임대차 시장 다섯 번째는 임대차 시장인데요. 임대차 시장은 앞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좀 중복돼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임대차 3법, 이 임대차 3법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무제한으로 할 수 있게 민주당에서 하겠다. 뭐 10년짜리 임대차, 10년짜리 뭐 계약갱신 청구권을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그쪽에서 대통령이 되면 이게 또 현실화 되겠죠. 뭐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 다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서민주택 공급이 뭐 올 수도 끊겼다. 아시겠지만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서 빌라 오피스텔 공급 완전히 끊겼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안에서 지금 소형주택, 특히 빌라로 대두되는 서민주택의 공급 물량은요 거의 10분의 1 토막으로 줄었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 되면 거의 공급이 안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민주택의 가치도 올라가겠죠. 결국에는 이 서울의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건 뭐냐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원자재의 가치가 점점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부셔서 아파트를 짓는 건 재건축이라고 하지만 빌라 단독 다가구를 부셔서 아파트를 짓는 건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 상급지, 그러니까 상급지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지 돼요. 상급지라는 게 마포에 있는 아파트만 상급지가 아니라 마포 안에 있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빌라도 상급지입니다. 대표적인 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용산 빌라가 미친 듯이 뛴 거잖아요. 미친 듯이 상승을 한 겁니다. 여러분 시장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재개발이 되는 지역과 강남 빌라보다는 강북 빌라가 비싸죠. 그죠? 물론 강북 안에서도 대치동이라고 표현되는 특수한 환경의 지역 빼놓고는 역삼동이라든가 논현동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다. 양재동 빌라라든가 뭐 잠실 쪽, 뭐 삼전동 뭐 이런 지역 빌라보다 강북 빌라가 비쌉니다. 왜? 강남은 재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반면에 강북 같은 경우는 현재 막 동의서를 걷고 있거나 뭐 서울시라든가 국토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에 대한 빌라의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결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원자재의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바로 서민주택이다. 근데 이게 공급이 안 되고 있다. 전세는 지금 사라지고 월세 시대로 벌써 60%입니다. 월세화로 진행된다고 뉴스 나온 게 불과 2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2년 만에 전체 서민주택의 60%는 뭐다? 월세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장에 주는 경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상관없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녀가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고 저는 앞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직도 여러분들이 하수처럼 물건으로 승부 보는 시대는 아닙니다. 내가 아파트를 갖고 있냐 빌라를 갖고 있냐 이걸로 승부 보는 시대는 아니에요.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수도권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보다 용산의 빌라 한 채의 가치가 높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그죠? 경기도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보다 마포나 성동구, 광진구에 있는 빌라 한 채의 가치가 10배, 20배가 높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으로 승부 보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 뭐다? 입지로 승부 보는 시대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조기 대선 이후에 내가 시장에 순응하면서 시장에 시키는 대로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선기적으로 내가 시장에 대응을 할 것인지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면 정책보다 무서운 건 시장입니다. 우리가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고 피부로 느껴봤고 그리고 실제로 이 시장에 베팅하신 분은 엄청나게 큰 성공을 이루셨고 정책에 베팅하신 분은 지금 엄청나게 크게 후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죠. 근데 후회해서 끝나면 괜찮은데 하루아침에 벼락거지가 되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장을 믿고 시장을 분석한 이후에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6월 3일 이전이 마지막 기회이다. 자,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댓글로 참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월 9일 수요일 날, 돌아오는 수요일 날요, 약 100석 규모의 특별 세미나를 마련합니다. 조기 대선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력 분석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거고요. 오늘 이 영상은 사실상 맛보기로 말씀드린 거고, 세미나에 오시면 좀 더 디테일한 심화 학습에 대한, 정말 심화 학습 정도 되는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 그동안의 데이터 자료들을 분석해갖고 그리고 앞으로 이 2달 동안 어떻게 대응해야지 되는지, 조기 대선 이후 정권별로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번 세미나에 다 녹여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 세미나입니다. 약 100석 규모로 진행되다 보니까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나가는 이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